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국내의 한 인디 온라인 게임 업체가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네, 재밌는 점은 그 업체가 미국의 그 킥스타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미 2012년도에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펀딩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업체가 일주일 만에 그 목표 금액 500만 원을 다 넘어서 1000만 원까지 모았더라고요. 지금은 해외에서 5만 달러 정도. 5천만 원. 5천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보통 게임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개발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모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업체는 스스로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그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게임 업계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아주 국내 좋은 소식들이 하루빨리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장안에 점점 더 화제가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네, 저희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 크라우드 펀딩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 협의회 회장 고용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 협의회 좀 이름이 긴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 크라우드 펀딩 기업 협의회 이름 길죠? 기네요. 사연도 깁니다. 일단 재작년에 2013년 3월달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열심히 키워보고자 하는 한 그런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이 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조직했던 취지는 이제 이 산업이 세계적으로 막 부상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업계 스스로도 국내에서 먼저 이제 자정 기능을 좀 갖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소리와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로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출범했습니다. 그렇군요. 협의회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현재? 현재 16개 플랫폼. 그렇군요. 딱히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좀 펀딩을, 좀 받기에 좀 유리하다 그럴까요? 좀 활용하기에 그런 좋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소셜 임팩트를 좀 원하는 기업들이면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셜 임팩트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좀 크게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 반응을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인 경우에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업이 충분히 투명성을 갖고 또 대외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졌다면 그 기업들은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간 제 경험 자체가 어떤 그런 히스토리 속에서 존재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뱅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핀테크라고 말하는 영역인데요. 핀테크요. 핀테크인데, 저희가 인터넷 뱅킹과 PC 뱅킹 등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개인 자산 관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이메일 뱅킹이라고 하는 지금 페이팔의 어떤 초창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이제 유사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뭔가를 바라봤죠. 뭐냐면은 이 과정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지불 결제 송금 시스템들도 개발이 됐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참여자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금융의 1세대는 점포 의존 방식, 대면에 의한 그런 그 금융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자금융이 발달한 겁니다. 그렇죠. 전자금융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지 않고도 이제 금융 활동이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세대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핀테크라고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고 대표님, 말씀 중에 핀테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예요. 그러니까요. 들은 말에 따르면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그 두 문자를 결합해서 핀테크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 금융을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자금융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뱅킹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로 이미 이제 한번 쓰였던 말들이고, 지금의 핀테크는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동등하게 결합한 어떤 산업 구조의 탄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뱅킹이 전통적인 방법에서 전자금융 그리고 페이먼트 지불 결제 이런 등등으로 나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 기존의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어떤 IT 기반 기술을 가진 업자들이 금융산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어떤 기회를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금융산업의 참여자가 다양해지는 것, 저는 그 분야 자체가 핀테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금융 트랜잭션은 금융의 거래가 더욱더 많아지고 이게 많아짐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촉발점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핀테크가 중요한 건데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연장선상에 보면 그런 그 핀테크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과 자금 수요자들도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IT 기술하고 금융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금융업자들 다수의 금융업자가 가능해졌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핀테크하고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같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지난해 그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거래소에 상장한 그 랜딩 클럽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대출형. 예, 그래서 기업 가치가 9조 원이 좀 넘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의 하나의 성공 사례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핀테크의 어떤 화들한 태동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금융의 시대를 열게 됐는데, 이 직접 금융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것이 바로 핀테크의 역할이고, 그래서 상호간에 굉장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하려면 그 금융업에 관한 여러 제도나 정비가 필요하다. IT 기술에 맞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네요. 그런 말씀에서. 네, 그러네요. 네, 좀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이제 고 대표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오픈 트레이드에서 잠깐 좀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재밌는 것은 그 뭐 펀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어떤 컨설팅,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오픈 트레이드 어떤 일을 하는 그 것인가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크라우드 펀딩을 페이스북 스타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페이스북 스타일? 네,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네, 페이스북 우리가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페이스북 사용하시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것을 그러니까 상거래와 같이 아이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맹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발견이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기업의 대표님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견해를 제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들을 관찰한 결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투자 행위로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보시면요, 제가 어떤 저의 철학적인 어떤 의견들을 밝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인을 많이 확보하죠. 친구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을 딱 했을 때 포스팅을 하면 좋아요 숫자가 막 늘어나죠. 그렇죠. 이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하고 그 다음에 펀딩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오픈 트레이드는 그래서 저는 그 펀딩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고
소통에 먼저 집중을 했고요. 충분한 소통으로 신뢰관계가 확보되면 그때 펀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면이 많이 다른 거죠. 또 친구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픈 트레이드 안에는 그 페이스북처럼 타임라인이 존재하고 시간을 두고 스타트업 창업 초기 기업들은 자기들의 성장 기록을 일기장 쓰듯이 계속 편안하게 리포팅을 하고 그 과정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좋아요를 누리기도 하고 또 친구 신청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기업을 IR,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소통을 하고 이제 그 결과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비로소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이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그 펀딩 포털인데요. 좋은 기업을 이렇게 발굴하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오픈 트레이드는 그 두 가지 점을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일단 뭐 기업이 자신의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기업마다 훨씬 더 디자인을 잘한 사업 계획서는 더 돋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방법이 아닌 표준화된 양식을 두고 제가 이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표준 방식에 의해서 기업들의 정보들이 담기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잠재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30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상태에서 펀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재무 상황이나 그 대표이사의 양력이나 이런 것도 검증하시나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펀딩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 실사팀이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공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만 진행하신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요.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그 필터링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킥스타터랑 그 인디고고를 비교를 하면서 펀딩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킥스타터의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all or nothing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이 지금 오픈 트레이드를 비롯해서 국내 플랫폼은 어떤가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all or nothing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keep it all이라고 해서 모인 만큼 가져간다. keep it all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모인 만큼 가져가는 방법과 또 다 모여야지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인디고고 같은 그죠? 다 모이지 않더라도 모인 만큼만 가져가는 그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국내 플랫폼들은 그것을 적절하게 그 펀드레이징 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와 나팅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오픈 트레이드는. 그것은 이제 굳이 이유를 들자면, 펀드레이저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개설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펀딩이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펀딩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어필하고 또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만일에 그것이 키피럴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나 무게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서 대부분은 오로와 나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초기 때 우리 지금 협회에는 한 16개 업체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실제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들은 그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협의회에서 조사하기로는 약 한 40여 개 업체가 40여 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1000여 개가 넘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 저희 이제 태동기인데요. 40여 개면 1000여 개가 넘는다. 굉장히 많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분과를 3개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지분 투자형이 있고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워드 중심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과 기부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분과로 두고요. 나머지가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P2P형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좋은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그 창업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해외로 많이 간다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사례들 혹시 실제로 어떤지 궁금한데. 일단 아직 그 우리나라에서는 태동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이요. 그럼요. 제법 됐네요. 봤을 때 좀 긴 거 아닌가요? 해외에도 사실상 저희가 안 바로는 아직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많이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투자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태동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너무나 많이들 이해들 하고 계시고, 뭐 저하고 이제 많이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계신데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직 시장 자체는 이제 해외 쪽이 좀 크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플랫폼에서 펀딩을 받는 것과 또 국내에서 펀딩 받는 것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나요? 뭐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우리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의 후원형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후원형이요? 그런 경우에 세계 시장에 소비자들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프로슈머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한번 쓸 수도 있는데요. 뭐 소비자가 투자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또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자들 이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지만 비록 자신들의 상품을 가지고 세계화하는데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분 내지는 국내 투자를 받아야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고 대표께서는 그동안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뭐 성공적으로 투자를 좀 받았던지 아니면 반대로 뭐 그 펀드레이징에 좀 실패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 뭐 기업들에 대한 좀 팁이라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라우드 펀딩에 반드시 성공한다. 뭐 어떤 비결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 성공했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노출했던 것 같아요. 즉 우리 지금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누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지만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나의 브릿지가 돼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아니 도대체 이 기업이 누구지? 그리고 대표자는 어떤 성공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라고 하는 그들의 과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투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쭉 우리 스토리라인을 형성해주면 그들의 성장 곡선이 우리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그려질 것이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 좀 화제를 바꿔서요. 지금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있고 우리는 아직 뭐 법안도 아직 통과 안 된 상황이라 좀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세계 뭐 5번째, 6번째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니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요.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우리 국내 시장하고 또 법안이 이미 만들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시장 이걸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는 어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빨랐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2010년에 crowdcube.com이 이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서는 가장 먼저 생겼고요. 물론 크라우드 펀딩 모델 자체도 2005년에 영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형,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후원형, 그리고 지분형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규모도 많이 크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된 엔젤리스트, 엔젤리스트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1,0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펀딩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약 한 270여 개의 기업에게. 그리고 뭐 한 개 기업에 모인 자금 자체도 거의 하나로 한 300억 원까지도 그렇게 모으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제화에 있어서 시행 규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No Action Letter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비조치. 금융위원회에서 허가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레터를 그 사업 모델에 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활용이 잘 되지 않죠.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들이 뭐 벤처기업에 알게 모르게 어떤 뭐 자금줄의 한 역할을 분명히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런 관련 제도가 이제 마련되고 정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그 우리 고 대표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마치 뭐 취해법권지대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이슈에서는 한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고용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라우드 인물입니다. 앞서 저희들은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지만 국내 투자 시장이 열악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해외로 나가서 투자에 성공한 기업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미국 킥스타터를 통해서 자그마치 16만 달러, 하나로 1억 7천여만 원이죠.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에 성공한 직토의 김경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먼저 그 직토, 그 이름이 참 특이하거든요. 그 직토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직토는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르고 바르게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직토란 회사 이름은 사실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우리말이다. 네. 직접 사전 찾아보시면 직접 이야기하다, 직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해주고 직접 소통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어 실력이 좀 많이 짧았나 보네요. 근데 변호사님이 한번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아니냐며. 네.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창업자분들 전부가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이 일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10명 중 1명이 지금 실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용기가 생겨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이제 3명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고 나왔는데요. 네. 네. 3명이 창출. 세 자리를 회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에 3명이 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오셨다. 네, 맞습니다. 색다른 발상이네요. 사실 3명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명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는데 뭐 다들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사회가 원하는 대로 컸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대기업에 계속 있었을 때 뭐 10년, 15년 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장님이나 부장님 모습이었는데 그거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렇게 딱 온라인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3명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단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은데요. 이 사업 시작하실 때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사업에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할 정도로 부모님 설득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현실이죠. 네, 다들 뭐 사실은 사업한다고 했을 때 뭔가 위험하고 뭐 집에 막 빨강같이 붙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셨고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회사에서도 말렸고 주변 친구들도 너무 많이 사실은 말렸어요.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네. 보증금이나 이런 그 초기 자본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돈들은 어떻게 다 구하셨어요? 일단은 퇴직금 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셨겠죠? 네, 저희가 뭐 초기 자본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퇴직금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얼추 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막상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만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막상 나와 보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뭐 코워킹 스페이스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여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아무나 지원해주지 않는데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죠, 뭐. 열심히 지원서를 쓰고 저희끼리 많이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발품도 팔았고요. 네,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 네, 그랬군요. 네. 그 시작할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뭐 엄청 많았죠. 시작할 때 사실은 저희는 좀 다른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스타트업 좀 다른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었던 게
하드웨어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전자기업이 워낙 큰 전자기업들이 많고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 보다 보니까 네. 뭐 어디서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근데 네네. 그때마다 좋은 분들을 잘 만나서 도움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그 직토의 네. 제품, 네, 차고오셨죠? 아, 예, 맞습니다. 아키라는 그 제품은 네. 어떤 건가요? 네, 이 아키라는 제품은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죄송한데 이 팔 좀 쭉 걷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보일 수 있게요. 네네. 네, 이런 제품인데요. 지금은 네네.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을 가끔 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손목에 찰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기본적으로 뭐 칼로리나 뭐 수면 패턴 아니면 뭐 몇 걸음 걸었는지 여러 가지를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간단한 정보를 저희가 위에 레이저 홀을 되게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평상시에는 좀 메탈 같지만 가끔씩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한 부분들은 사람의 걸음걸이를 저희가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걸을 때마다 저희는 엄마 같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잘못 걸으면 항상 이렇게 디바이스가 진동을 울려서 야, 좀 잘 걸어. 좀 귀찮게 해주시면 잘 걸어. 이렇게 해주는 게 엄마 같은 제품이네요. 네, 잘못 걷는 게 어떤 건가요? 사실 잘못 걷는다의 기준은 네. 없어요. 되게 잘 걷는다고 봤을 때는 너무나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많아서 뭐 힐앤토우로 걸어라, 안쪽으로 걸어라, 바깥 사람마다 다른 네.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 디바이스는 진짜 안 좋은 습관들을 알려주는 디바이스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뭐 땅도 보고 걷고 핸드폰도 보고 걷고 이런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허리나 목에 되게 무리를 많이 줘요. 그렇죠. 근데 디스크의 원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래 하고 이렇게 좀 어깨를 피고 걷는데 그런 전까지는 지금 다 갑자기 업되는 듯한 느낌이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디바이스도 역시 이렇게 좀 귀찮게 해주지만 그 순간순간에 자신도 깨닫지 못한 사실을 알려줘서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걷게 도와주는 디바이스. 자각을 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경고음이고 뭐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를 손목에 좀 차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 선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선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배터리나 뭐 저희가 이제 뭐 디버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좀 에러가 있을 때 고치기 위해서 선을 지금 테스트 제품으로 빼놨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토에서 이번에 그 펀드레이징 받았던 것도 이 완제품이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초기에 스타트업 단계에서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예, 지금 양산은 실제로 뭐 3월 정도고. 3월 정도에 양산할 계획인 거고요. 네, 너무 그렇군요. 예뻐요, 근데.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어머니 한번 차고 다니시겠어요? 네, 이게 또 시중에 나오면. 네, 저도 한번 차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휴대폰 보고 문자하고 뭐 이러느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의 고개를 숙이고 다닐 때 많거든요. 고개 들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개 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단순히 이제 진동만 오면 나 뭔가 잘못 걷고 있네. 꼭 알죠. 보통 사람이 그럼 어깨만 피고 그냥 내가 좀 당당하게 걸으려는 것만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제품이 아직 시판되고 있는 건 아니고 킥스타터에서도 이 제품의 아이디어와 이 시제품을 가지고 펀딩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킥스타터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는 이 제품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홍보해서 투자를 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사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여러 가지 기회는 있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사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작은 금액을 받고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는 좀 세계 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먼저 검증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순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킥스타터를 하게 됐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네요. 큰 물로 가자. 그런 거였네. 그럼 우리 해외에서 그 킥스타터를 통해 가지고 이 크라우드 펀딩 받은 게 그 최초였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그럼 이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 좀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실은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훨씬 전에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후원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주는 어떤 사이트가 있다더라 해서
대학교 공부할 때 알게 됐어요. 오래전에 하셨네요. 예, 꽤 오래전에 알았고 되게 신기하다. 나도 뭐 하늘을 나는 자전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인디 영화도 있었고 되게 많은 분야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 때문에 저도 이렇게 후원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이런 킥스타터나 어떤 크라우드 소싱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초기 양산 자금을 이렇게 레이징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해외에서 펀딩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은 마케팅, 홍보가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한국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나마 뭐 한국에서 뭐 사실 길거리에서라도 저희가 전단지라도 나눠드릴 텐데 뭐 그건 아니지만 결국 미국에서 하다 보면 뭐 저희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홍보가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미디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는 실제로 그 오피스에 직접 가서 이메일도 아무리 보내도 연락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오피스로 가서 우리 좋은 제품 있으니까 미국 본사 가서 한번 봐주세요라고 한번 진짜 좀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간 적도 있고요.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둘 다 가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방문한 곳은 엔가젯이나 뭐 테크크런치, 벤처비트 같은 어떻게 보면 뭐 해외에선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론이죠. 근데 이제 이런데 언론의 조명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저희가 이제 시작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한번 조명해보자 한번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저희 이제 영상을 보냈죠.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해외 펀딩 사이트에 가서 그쪽하고 교섭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교섭을 하는 게 좋은지 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들이 혹시 요즘 말로 갑질 같은 걸 하지는 않는지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도 또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했던 게 몰랐어요. 그런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랑 먼저 미팅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도 딱 이렇게 갑질하거나 우리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희가 소비자잖아요. 되게 잘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컨텐츠는 빼는 게 좋겠고 이런 것들은 넣는 게 좋겠고 결국에는 레이징이 많이 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시니까 혹시 의향이 있으시면 먼저 플랫폼 사이트에서 연락을 해서 이런 거 하려고 한다? 먼저 당연히 먼저 컨택을 하고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수료는 달라요. 뭐 사이트마다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따로 다른데 저희가 한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5%를 띄고 가고요. 전체 펀딩 금액의 5%를 띄고 가고 또 3%는 3%대로 아마존이라고 이제 아마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다 가요. 그럼 총 8%를 총 8%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네요. 근데 all 낫생 방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목표한 금액이 모여지지 않으면은 뭐 수수료도 당연히 안 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현재 그 세계 1위인 킥스타터라 하더라도요, 그 전체 진행된 그 프로젝트 중에서 그 10만 불을 넘은 그 케이스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직토에서는 16만 불을 그 펀딩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 펀딩에 성공한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든지 뭐 있으면은 우리 좀 국내 시청자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벤처, 앞으로 미래 벤처 사업가들한테 한번 좀 그 비결 또는 어떤 그런 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비결. 근데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내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뭐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해서 대중의 호응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한 7만 7천 개 여태까지 프로젝트가 런칭을 했는데 그중에 한 4천 개에서 5천 개 정도도 안 되는 프로젝트들이 10만 불 이상 됐어요. 물론 언론에 조명된 건 되게 많이 된 것 같고 올리기만 하면 다 막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막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제품이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어서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가 조금 더 다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소비자가 계속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제품에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펀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뭐 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며칠 만에 그 16만 불을 달성한 건가요? 총 프로젝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40일 만에 16만 불. 예, 길지 않나요? 네. 보통 프로젝트 기간이 캠페인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긴 거는 보통 뭐 2달, 3달짜리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이하 2주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한다고 더 많이 모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킥스타터에서 펀딩이 뭐 되게 많이 된 프로젝트들을 보면 뭐 첫 2, 3일 내에 거의 70% 이상 레이즈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런칭에 공을 기울여서 런칭을 하고 그 후는 거의 이게 영화 흥행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영화 업계에 계신 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면 이 영화가 흥행할지 말지가 판단은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토이에도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성공한 국내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리니어블이라고 저희보다 먼저 인디고고 사이트에서 성공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꼭 한국 기업이라기보다 한국 개인이 뭐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뭐 시각장애인용 와치를 해서 뭐 6억 이상 펀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곧 뭐 엔띵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다시 크라우드 펀딩을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네. 모임이 있나요, 혹시? 많이 아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생을 먼저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저희한테 먼저 찾아오라. 무조건 우리하고 얘기 먼저 하고 너무 무리하거나 너무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플랜을 같이 짜보자. 아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고생을 다시 안 하게. 마음씨가 되게 좋으시네요. 보통 그런 걸 비결이라고 해서 안 가르쳐주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뭐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다들 다 잘 돼야지 그렇죠.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그 선구자로서라 그럴까요? 우리 국내 투자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들의 뭐 좀 이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투자하거나 뭐 펀딩 플랫폼이나 어떻게 보면 다 그거는 하시는 분 입장인 것 같고 사실은 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인식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결국에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좀 더 도와주겠다, 후원을 하겠다는 입장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에서 잘못되면 뭐 선 주문을 해야 된다. 아니면 빠르게 뭐 물건을 구매하는데 6개월 후에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구매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그랬는데 딜레이 되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이 만약에 구매나 후원을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참고 많이 해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 나도 이거에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발전시키고 싶다는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얼리버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최신의 그 기계에 대한 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제품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제품이 나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고 법이나 제도 또 문화가 뒷받침된다면은 충분히 그 펀딩이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그러면 그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사실은 처음에는 뭐 아마추어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장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특히 테크놀로지 섹션이나 어떤 제품 섹션에서는 정말 프로들이 많습니다. 뭐 진짜 10억에서 몇십억까지 펀딩을 받고 와서 그런 기업들도 홍보에 몇 억씩 쓰고 10만 불을 못 넘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올리기만 하면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너무 그래서 뭐 쉽게 보고 그냥 나도 한번 해보면 무조건 되겠다 이런 되게 막연한 바람보다는 충분히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시고 언제든지 뭐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시장 조사와 적절한 꼴과 적절한 노력을 딱 깃들이신다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펀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김 대표님 같은 훌륭한 젊은 벤처 사업가들이 많아져서 또 그분들을 후원하는 국민들도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 그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그 직토. 네, 지금 아직 아키 출시가 안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회사는 앞으로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디바이스를 가장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지금 후원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른바 그 미생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미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가 소신껏 뭔가 용기를 내보고 싶으나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 차원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막상 사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엄청 큰 결심이고 노력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또 막상 나와보면 왜 이렇게 내가 오래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있었지? 아니 여기도 정말 요즘에는 정말 제도나 아니 기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막상 나와서 딱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이면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빨리 퇴사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나와줬으면 새로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예, 맞습니다.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안정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한 젊은 용기 있는 벤처 사업가를 만나봤습니다. 네, 김경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네, 이제 엔진을 조금 더 가동해볼까 싶은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잠깐 맛보기로 소개했었던 한 숟가락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한 숟가락 운동본부 김용삼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출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대중들한테는 익숙치 않은 데인데 한 숟가락 운동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한마디로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말 중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여러 사람이 한 숟가락씩을 나누면 한 사람 몫에 그 밥이 만들어진다. 네네. 이런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정성들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하는 그런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십시일반 한 숟가락씩 작은 정성을 모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숟가락을 뜨는 참여자는 누군가요? 네. 저희 한 숟가락 운동은 이 범국민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해서 작가라든지 스포츠 선수, 뭐 유명 그 운동 선수를 비롯해서 그 시인이라든지 뭐 저술가 이런 분들이 그 자기가 낸 저서를 가지고 기증을 통해서 그 기증한 도서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서를 낸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빈부의 격차가 요즘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런 한 숟가락 운동이 뭐 크게 봤을 때 이런 범주에 좀 속한다고 해도 뭐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뜻은 그 고귀한 신분일수록 그 사회적으로 책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로마 시대나 그런 시대하고는 달리 지금은 민주화된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그런 귀족 계급이나 이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내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곧 고귀한 신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네,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뭐 더 이상 어떤 부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그 권력층이 그 노블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가 가진 게 적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블레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정성을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정성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이미 많은 유명인들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 한숟가락 운동은 다른 운동하고는 달리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의 그 미용 기술을 가지고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미용을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도배 기술을 가진 분들은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찾아가서 도배를 해주고 이런 그 나눔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글 쓰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책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책을 기부를 해주시면 그 책을 판매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돕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을 매개로 한 이러한 그 재능 기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땐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이 크라우드 펀딩 또한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한숟가락 운동이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이라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뭐 좋은 일 하는 거를 알리지 말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많은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숟가락 그 본부의 그 정신을 공유하는 전국의 100여 개의 그 언론사들이 100여 개의 언론사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그 저자와 책과 기부를 하게 된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고 또 거기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져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 운동을 국내에 정착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총장님? 우리 그 현대사라든지 근대사를 보면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불처럼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도와서 그 국난을 극복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한 말에 뭐 국채 보상 운동이라든지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적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전통 방식 중에 하나인 두레라든지 품앗이 운동, 이게 결국 그 요즘 용어로 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웃 공동체분들이 모두 나서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똑같이 다른 분들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이 근본 정신이야말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크라우드 운동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숟가락 운동을 정말 많은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문화의 가장 선진화된 모습으로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크라우드 돋보기에서는 한숟가락 운동본부의 김용삼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